상대적으로 예치금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 빠지는 실적 발표를 보고는 네. 투자자들이 또 빼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아, 주가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또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또 세계 경제 전망부터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또 실장님 또 최근에 또 저서가 또 하나. 네. 이게 개정판인가요? 예, 개정판이고요. 네. 한 6, 7년 전에 첫 책을 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경제 읽어준 남자였는데 예, 이번에 개정판을 낸 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를 정확하게 나도 스스로 진단하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신문을 좀 제대로 읽고 나도 경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경제 대화에 끼고 싶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의 약간 기본서 같은 맞아요. 기본 대화가 경제 될 수 입문이요, 있는 입문. 입문서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네. 책을 또 새로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또 세계 경제의 또 이제 방향이나 추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네. 또 알려드리고자 제가 또 모셨습니다. 네. 그 실장님 사실 요즘에 그 약간은 조금 안정됐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네. 한때 막 은행이 막 파산하기도 하고 네네. 그 특히 미국에서 뭐 그 SVB 은행을 네. 해서 뭐 금융 불안 그런 심리들이 좀 있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지금은 네. 금융 부실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부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이 몇 개 뭐 파산하고 인수되고 미국 기준으로는 네. 4개의 은행이 주요 네. 은행들이 파산 혹은 인수됐었잖아요. 네. 네, 그 시초 중에 하나가 이제 SVB 사태였던 거고. 네. 근데 이들 은행은 그 은행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 특히 이제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네. 그 본질적인 문제가 실현되면서 말 그대로 왜냐하면 저축을 많이 받았다가 저축 받은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한 거예요. 네. 금리 제일 쌀 때.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가장 높을 때 국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예, 예. 네. 그랬는데 이거를 끝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라 사실상 미실현 손실인 건데 네. 그 미실현 손실 와중에 지금 23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위 이제 고객사들이 네. 다 힘드니까 돈 돌려달라 돈 이러는 빼달라고. 거예요. 돈 돌려달라 그러니까 예치금 깨먹고 네. 뭐 돈 돌려달라 하니까 일종의 슬로우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돈을 갚아줘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산이 있었던 싼 거죠. 값에 국채를 던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파산이 막 왔던. 그러면서 거. 이제 파산이 일고 이제 은행들이 부실하면서 그게 부실이 전이되는 네. 소위 말하는 뱅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이 뱅크데믹 현상인 거죠. 네. 다른 은행들은 은행의 본질적인 문제, 은행이 투자한 투자 대상 그게 혹은 자기 잘못이었고.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 때문에 나타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말 그대로 오히려 SVB보다 큰 은행이에요. 네. SVB가 16위 은행이었고요.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4위입니다. 네. 미국의 은행이 4,800개나 돼요. 그 은행 중에 이렇게 탑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이 이제 부실 또는 인수 파산이 일어났는데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뱅크데믹 현상에 그러니까 은행의 부실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파산 혹은 인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금융부실한 상황이 네.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수 있겠구나. 아. 뭐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금융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그 진화를 막 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부실가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부실과 또 네. 파산 이런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의 궁극적인 배경이 고금리거든요. 네. 제가 계속 브링남에 출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 경제는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다. 네.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들인 거죠.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아직 좀 진화는 되지 않았다. 그렇죠. 왜 고금리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네. 아직도 금리를 인하한 적도 없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니까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고금리라는 것이 저금리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했던 이 은행들이 힘들어진 거고 네. 또 그런 와중에 많은 부실 기업들이 생겨나잖아요. 경기 침체. 이것도 고금리 역습이죠. 네. 부실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실 기업들이 돈을 달라. 네. 또 혹은 예치금이 줄어요. 적어도. 네. 저축을 얼마씩 하다가 오히려 돈을 빼는 현상이죠. 돈 요구는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네. 은행이 갖고 있는 잔고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고요. 네. 그 와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이런 은행도 못 믿겠다. 네.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치금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 빠지는 실적 발표를 보고는 네. 투자자들이 또 빼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주가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에 투자했던 뭐 투자자 혹은 네. 아까 방금 말씀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네. 그 종목 안 되겠다. 실적을 보니까 네. 실적이 너무 지금 안 이렇게 좋죠.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주가가 뭐 13달러, 8달러, 네. 5달러 하면서 인수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뱅크데믹 현상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게 금융 위기로까지 간다 이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려워요. 미국의 은행 중에 GSIB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GSIB가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그런 은행들을 매년 30개를 산정해요. 네. FSB라는 금융안전기구에서 네. 11월에 산정을 하는데 미국 은행들이 이 탑 5는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탑 5에 있는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네. 웰스파고라든가 네. 이런 은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인데 요 정도가 만약에 정말 파산되거나 또 인수되거나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나머지 중소은행들의 불안한 것들을 좀 네. 떠안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예치 못하니까 여기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 은행들을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했던 것처럼 네. 부실 은행들을 네가 떠안아라고 미국 정부에서 좀 압박도 가하고 하다 보니까 부실 부문을 떠안아요. 네. 그럼 부실 부문을 떠안으면 JP 모건 체이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네. 그 주가를 어떻게 볼까요? 뭐 좋게 보진 않겠죠. 좋게 부실이 떠안아진 네. 만큼 그만큼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지거나 은행주가 떨어지는 거죠. 은행채가 떨어지고 뭐 이런 와중이니까 기본적으로 뱅크데믹 현상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기가 온다. 네. 특히 뭐 워렌 버핏도 막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또 다른 어떤 네. 의미에서 또 위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맞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좋은 위기인지.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요. 결국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은 비슷한데 네. 다만 골마있던 부분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는 결국 그 은행이 투자했던 투자 대상이 골마 있었던 것이고 네. 미실현 손실이 많이 커졌었던 네. 것이고 저마다 골마 있는 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건 미분양 주택인 거예요. 네. 그죠?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결국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다. 네.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 늘어나는 네. 거나 상업용 주택 늘어나는 거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 경기가 굉장히 큰 화랑이고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니즈가 많으면 네. 공실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경기 불황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맞물린 것이 미국 기업들이 더더군다나 네. 재택근무를 많이 채용합니다. 그랬었죠. 코로나19 때 채용했다가 네. 코로나19가 끝나면 완전히 이제 출근 근무로 바뀔 줄 알았더니 네. 완전히 안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네. 또 상당 비중의 기업들이 그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또 재택근무를 사용해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오피스를 굳이 200평 쓸 필요가 없네. 50평만 쓰고 재택근무하면 반 돌리고 오히려 직원들은 더 좋아하고 네. 더 인재 채용할 때 그게 또 쓰여요. 네. 여러분 개발자 찾잖아요, 기업들이. 특히 여기 판교에. 네.
개발자 찾을 때 개발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채용한다거나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도 만족하지만 오피스를 줄이니까 임차료가 줄. 그런 그러니까 것도 좋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아 그냥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네.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 그럼 실제로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추세로 보입니다. 추세로 보입니다. 한번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제 오피스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네. 상업용 부동산이고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좀 불황을 가장 대변하면서 보여주는 게 네. 사무실 공실률이죠.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저점이었고 거의 19년 그 네. 지점에 그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23년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처럼 네. 미분양을 떠안는 부동산 PF를 떠안는 네. 그런 건설사들이 갑질을 못하다 보면 그 부실 기업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도 전개될 수 있으니까 네.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이런 공실이나 미분양 사태가 계속 전개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걸 많이 떠하는 그런 은행들 중소형 네. 은행들이에요. 네. 그 중소형 은행들은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중소형 은행이 어려워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위 빅5 뭐 네. 탑5들이 또 같이 연계돼서 어려워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 자체가 네. 굉장히 냉각되어 있어요. 아 이거 은행 좀 못 믿겠다. 만약에 정부가 뭐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서 얼만큼까지 보호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못 믿겠다. 네. 이러다가 금융부실이 계속 전이돼. 더군다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컸어요. 이건 그 자체가 뱅크데믹 현상이었기 때문에 금융부실이 어디로까지 또 전개될지 모르겠다. 지금 5월을 살고 있지만 5월 중에 또 이런 중형급 은행이 또 파산하거나 인수되거나 네. 또 중소형 은행들이 뭐 몇 개 또 위태위태하다거나 네. 이런 어떤 기사들이 계속 쏟아질 때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뭐 당연히 좀 불편하고 불편하죠. 좀 보수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뱅크 디파짓이 네.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는 늘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요. 이 저축금리, 그러니까 결국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빨간색 선을 보시면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 근데 위에 있는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가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차이값은 줄어드는 거가 네.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많은 그 금융 소비자들이 저축하려고 하지 않은 네. 저축 성향이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더 많은 이자를 좀 줘야만 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굳이 따지면 코픽스 같은 느낌입니다. 자금 조달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네. 커져요. 근데 대출 금리 상승 속도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분이 더 네. 커지니까 네. 순 이자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미국 은행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뱅크데믹 금융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네. 은행에 저축해야 되나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런 관점에서 저축은 더디하고 네. 오히려 대출은 늘어나고 그런데 결국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대출해 주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기준금리도 어쨌든 최근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결국 연준한테 줄 이자도 늘어나는 높아지고. 거고 혹은 금융소비자들한테 저축자한테도 줄 이자도 많아지는 느낌. 네. 더군다나 이런 현상이 한 개 은행만 겪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모든 4,800개 은행들이 네. 이런 공통적으로 상황이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경쟁적으로 네. 저축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대출 줄어드는 수요 중에 일부라도 절대적인 비중이라도 우리 은행으로 데려오자. 그러면 대출 금리를 어떻게 될까요? 뭐 떨어뜨려야 조금 되죠. 낮춰줘야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정점, 우리나라 네.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계속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네. 시중금리는 먼저 정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 아직도 금융부실은 남아있다. 그러나 5대 은행이 정말 쓰러지든가 네. 파산하거나 하는 일이 금융 리스크
네. 금융 위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어떤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많은 중소형 은행들을 떠안게 만들고 대형 은행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 은행들도 못 믿는 거죠. 네. 불신하는 거죠. 네. 주가도 떨어지죠. 은행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행 부실이 여전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뭐 위기 상황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정도의 뭐 체력은 좀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정부도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은행 파산 여부를 좀 진단하는 그 배경도 혹여나 이 금융 부실, 금융 안정 여부가 큰 손상이 일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떼어서 연준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나 이걸 또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5월에 FOMC 열고 네. 성명서에 명확히 그 문장을 담았죠.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매우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괜찮다.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만큼 네.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하든 연준 입장에서는 네. 금융부실 걱정하지 말라.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니 네. 이 금융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